안녕하세요. 미국주식론 대학의 미준입니다. 1월 20일 오늘의 미국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미국 주식 투자의 정석을 지키고 있는 미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미준 뱀 여러분들 지난 주말 즐겁고 편안한 시간으로 만끽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덕분에 주말 내내 너무나 기분도 좋았고요.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가 주말에 예스24 웹사이트를 몇 번이나 들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아직까지도 국내 도서 베스트셀러의 1위 자리에 제가 쓴 미국 주식 투자의 정석이 올라가 있거든요. 매일매일 혹시 순위가 떨어지는지 확인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정상 자리에 올라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베스트셀러 작가라는 타이틀을 부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너무 이렇게 기쁜 일이 있다 보니까 긴장이 좀 풀렸나 봅니다. 그래서 감기 몸살에 걸렸거든요. 오늘 하루 방송을 쉬어야 되나 이렇게 고민을 했었는데 다행히 오늘은요. 미국 증시 시장이 문을 닫습니다. 마틴 루터킹 연방 공휴일이거든요. 그래서 짧게나마 방송을 잠깐 보내드리고요. 오늘은 좀 굉장히 짧은 영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점 양해의 말씀을 부탁드리고요. 그럼에도 오늘 방송 녹화를 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중요한 뉴스 하나를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미국 증시가 문을 닫는 바람에 사실상 미국 증시 관련해서 좋은 뉴스들이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내일 방송을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마침 좋은 기회가 있어서요. 오래간만에 미존 라이브 웹비나를 개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월 21일 화요일이죠. 무료 선착순으로 접수를 받고요. 이렇게 무료 선착순으로 접수를 받는 이유를 잠깐 설명드리면요. 제가 혼자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 investing.com과 함께 라이브 웹비나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웹비나를 준비하고 있는 과정에서 investing.com과 확인을 해본 결과 서버가 용량이 이렇게 유튜브처럼 크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선착순으로 먼저 참석 신청하시는 1000분만 모실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참여할 수 인원이 이렇게 제한적인 관계로 꼭 참석하실 분만, 참석이 가능하신 분들만 신청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웹비나 일정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일입니다. 1월 21일 화요일 날 한국 시간 밤 10시에 시작이 되고요. 참가비는 없습니다. 대신 여러분들께서 investing.com 무료 멤버에 먼저 가입을 하셔야 웹비나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참여가 불가능하신 분들은요, 나중에 investing.com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녹화 영상을 공유해 드릴 예정에 있습니다. 하루 정도 늦게 공유될 예정에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만약에 참석이 불가능하셔도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 무료 웹비나 참석 신청 방법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으니까요. 여러분들 유튜브에 커뮤니티 탭 오셔서 제가 방금 전에 올려놓은 이 공유 포스팅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 방송은 제가 유튜브가 아니라 이 라이브 웹비나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게 됐다. 이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1월 20일 준비된 오늘의 빅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 방송은 매우 짧게 보내드릴 예정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요일 방송이기 때문에 지난주 미국 증시 시황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S&P 500 맵을 보시면요. 아주 바람직한 색으로 물들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종목이 녹색을 보이고 있고요. 또 녹색이 굉장히 선명한 색이 많죠. 따라서 시장의 폭이 굉장히 넓었을 뿐만 아니라 급등한 종목의 수가 많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하고요. 떨어진 종목의 수는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조금 과장해서 얘기해서 일라일일리, 애플 이렇게 빼고는 나머지는 다 올라갔다. 이런 식으로도 표현이 가능하겠죠. 3대 지수 모두 굉장히 좋은 폭으로 상승을 했는데요. 다우존스가 무려 3.73% 일주일 만에 급등을 했고요. S&P 500이 플러스 3.71, 마지막으로 나스닥 역시도 3.84%, 3대 지수 모두 급등 추세를 만들어내는 굉장히 기분 좋은 한 주를 보냈습니다. 따라서 시장의 폭 역시도 굉장히 많이 향상을 했는데요. 지난주 금요일만 해도 시장의 폭이요 36.97이었죠. 그런데 지금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40.15로 향상했습니다.
이제는 S&P 500을 구성하는 500대 기업 중에 40% 이상이 단기적으로도 추세가 좋다. 굉장히 모멘텀이 많이 향상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장기적인 추세도 이제는 58% 넘는 주식이 장기적으로 추세가 좋다. 따라서 굉장히 시장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많이 향상됐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는 변동성 지수인데요. 아직까지도 굉장히 안정적이죠. 15.97까지 하락하면서 이제는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잠잠해졌다. 사실 오늘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안정적인 모습을 지켜내고 있다. 바람직한 수치가 발표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Fear and Greed 인덱스인데요. Fear에 머물러 있긴 합니다. 아직까지는 공포감이 있긴 하죠. 하지만 수치가 지난주에 28에서 38까지 급등했습니다. 따라서 시장의 분위기가 많이 호전됐다는 것을 다시 한번 공포 탐욕 지수 역시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초이스 스탁의 마켓 스코어 역시도 46인데요. 따라서 시장은 이제 더 이상 불안감에 떨고 있지는 않다. 이 부분을 재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미주온 탑픽의 성적인데요. 지난주에는 딱 한 종목 빼고 모두 상승했습니다. 특히 비트코인이 굉장히 좋았잖아요. 따라서 일주일 동안 B2가 무려 21.7% 급등하는 추세를 보였고요. 두 번째로 크레도 테크놀로지 플러스 8.43, 테슬라 플러스 8.05, 앱 러빈 플러스 7.49, 제타 플러스 7.21, 비트코인도 7% 이상 올라가면서 어느새 10만 8천을 넘어섰습니다. 팔란티어는 6.71% 상승했고요. 브로드컴이 플러스 5.85, 아마존 플러스 3.20, 비스라 플러스 2.48, 마이크로소프트 플러스 2.41, 구글 플러스 2.06, TSMC 플러스 1.50, 엔비디아 플러스 1.32. 마지막에 보시면 메타 혼자 떨어졌는데요. 0.50% 소폭으로 하락하면서 유일하게 하락한 종목이 돼버렸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준비된 기사는 미국 증시에 대한 전망입니다.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시장의 어떤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향후 미국 증시를 바라봐야 할지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미국 증시 강세가 이어졌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월요일 백악관으로 복귀할 때 어떤 연설을 할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장기 국채 수익률이 비정상적으로 올라가면 어쩌지? 이런 우려는 아직까지 해소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정책금리를 인하할 때 국채 수익률이 평소에는 하지 않던 짓을 하고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보통은 기준금리를 내리면 국채 수익률도 따라서 내려가는 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평소에서 하지 않는 짓을 한다. 따라서 국채 수익률은 오히려 올라가고 있죠. S&P 500 12개월 선행 주가 수익 비율, 우리가 포워드 PER이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향후 1년 동안 기업들이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되는 순이익에 비해서 시가총액이 몇 배 정도 올라가 있는가, 이거를 우리가 포워드 PER이라고 부르는데요. 금요일 현재 21.6배로 5년 평균인 19.7배, 그리고 10년 평균인 18.2배를 상회하는 등 주가가 비쌀 때 수익률이 상승하고 있다는 점도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첨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10년 평균은 18.2인데 5년 평균은 19.7이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가면 갈수록 미국 증시의 성격이 조금씩 변화하고 있습니다. 테크주 위주의 시장으로 변모하고 있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미래 성장성이 과거에 비해서는 현재 기업들이 훨씬 더 높잖아요. 따라서 이 밸류에이션, 미래에 얼마만큼의 멀티플을 지불하는지, 이 프리미엄은 예전에 비해서 올라가는 게 어느 정도는 정상적이다라는 것이 저희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자, 어쨌든 수익률이 상승하면요, 이미 비싼 주식은 점점 더 매력적인 수익률을 자랑하는 채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덜 유리해 보일 수 있다. 따라서 이게 약재라는 거죠. 수익률이 상승한다는 얘기는요, 안전자산의 매력도가 올라가는 거죠. 원금이 보전되는 국채의 수익률이 만약에 5%까지 올라간다. 그렇게 되면요, 굳이 한 10%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위험을 감당할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투자자들이 많이 생길 수 있다라고 정리가 가능합니다. 지난 한 주를 살펴보면 국채 금리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화요일에 4.8%를 넘어서 14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요, 수요일 12월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예상보다 낮게 발표된 이후에 급격히 하락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요일에는 4.6일까지 떨어지면서 마감이 됐거든요. 3일 만에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증시는 S&P 500 지수와 다우존스 지수가 대선 주간이었던 11월 8일로 끝나는 주 이후에 가장 커다란 주간 상승폭을 기록한 사항입니다. 르네상스 매크로 리서치의 회장 겸 기술 연구 책임자인 제프 드그라프가 나오는데요. 지난주가 수익률의 정점을 찍은 것인지 아니면 기술적으로 과도하게 상승한 이후에 단기적인 하락에 불과한지에 따라서 많은 것이 달라질 것이다. 조금은 더 기다릴 필요가 있죠. 지금 이게 정점을 찍고 수익률이 떨어지는 중인지 아니면 기술적으로 잠깐 어떻게 보면 국채가 반등한 것인지 여기에 따라서 향후의 전망은 달라질 수 있다. 이러한 의견으로 정리가 가능합니다. 투자자들은 10년물 수익률이 어느 수준에서 주식 수요를 심각하게 위축시키기 시작할지 걱정하면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수익률이 4.5%를 넘어갔는데 과연 4.6, 4.7, 4.8 아니면 5.0 어느 수준까지 올라가면 주식이 폭락할까 이걸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애널리스트들은요, 수익률의 절대적인 수준뿐만 아니라 수익률이 얼마나 빨리 움직이는가가 시장을 흔들 수 있다. 이러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골드만삭스의 애널리스트에 따르면요, 역사적으로 볼 때 주식은 일반적으로 수익률의 점진적인 상승을 잘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수익률이 올라가더라도 천천히 올라가면 주식시장이 생각보다 많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S&P 500 지수는요, 10년물 수익률이 한 달 동안 약 60 베이시스 포인트, 0.6%포인트에 해당하는 이 표준 편차 이상 움직이면요, 그때는 어려움을 겪는 경향이 있다라고 역사적인 통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표준 편차가 밑에 있고요. 위에는 S&P 500의 움직임입니다. 자, 그런데 표준 편차가 2.0까지 올라가게 되면 굉장히 좀 많은 폭으로 미국 증시가 급락을 하잖아요. 하지만 그 이하까지는 조금씩 올라간다면 감당이 된다. 무조건 주가가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 부분을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수익률이 최고점에 달했던 1월 14일까지 10년물 수익률은요, 지난 30일 동안 약 40베이시스 포인트 상승을 했고요. 12월 초의 저점 대비해서도 약 50베이시스 포인트 상승했다고 골드만 애널리스트들이 지적했습니다. 이 얘기는요, 과거 증시의 역사를 봤을 때 60베이시스 포인트 정도 움직여야 그때 미국 증시가 급락을 했잖아요. 따라서 이 정도는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도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무엇이 수익률 하락의 원동력일까? 지난주 안도감은요, 12월 CPI 수치, 그리고 또 하나 크리스토퍼 월러 연방준비은행 총재의 발언에서 나왔는데요. 월러 총재는요, 정책 위반자들이 2025년에도 시장 기대와 상반되게 몇 차례 금리 인하를 단행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시장의 일부 투자자들은요, 이제 2025년에는 금리 더 이상 인하하지 않는다, 이렇게 걱정하고 있는데요. 지금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이렇게 얘기한 거죠. 올해도 몇 번 내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굉장히 긍정적인 코멘트가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연준의 2024년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수익률은 지금까지 굉장히 크게 상승을 했죠. 그 이유는요, 트럼프가 지출을 줄이겠다는 공약에 불구하고 재정 적자를 억제하지 않고 확대할 수 있다는 우려. 따라서 지금 미국 재정 적자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큰데요. 이게 오히려 더 커질 수 있다. 이러한 걱정이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인플레이션을 부추기는 공격적인 수입 관세의 가능성과 함께 잠재적 요인으로 꼽혔다. 이렇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지금 금리가 떨어지지 못하고 채권 금리, 시장의 금리는 오히려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하겠죠. 또한 애널리스트들은요, 수익률 상승은 연준이 2024년에 금리를 100 베이시스 포인트 인하하는 실수를 저질렀다는 생각을 반영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일부 투자자들은요, 연준이 작년에 무려 100 베이시스 포인트 금리를 인하했는데 이게 실수라는 거죠. 너무 빨리 금리 인하를 단행했다. 따라서 인플레이션이 다시 가속화될 것이다. 이렇게 걱정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채권 수익률 상승에 대한 일시적인 불안감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는요, 주식의 좋은 징조가 될 수 있는 경제 강세를 반영할 수도 있다.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면요, 이렇게 금리가 올라간다는 것은 채권의 인기가 떨어진다는 얘기잖아요. 채권의 인기가 떨어진다는 얘기는요, 안전자산이 인기가 없다. 안전자산이 인기가 없다는 것은요, 그만큼 경제가 좋다는 겁니다. 경제가 이렇게 좋은데 투자처가 널려 있는데 굳이 안전자산에 투자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따라서 경제가 굉장히 강력할 것으로 기대되는 긍정적인 효과도 발휘되고 있다라고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한편 투자자들은요, 월요일 트럼프의 취임 선서 이후에 금융시장 전반의 변동성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100개에 달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한 예정이다. 정말 엄청난 행정명령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 따라서 굉장히 변동성이 커질 수도 있다. 이렇게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는 거죠. 미준의 한마디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기본적으로 트럼프는 미국 증시의 상승 추세를 지키고 싶어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저의 생각에 불과하지만요. 다만 그의 머릿속에는요, 미국 증시의 장기적인 상승을 위해서는 관세를 급격하게 올리면서 미국 기업들을 지켜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믿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관세를 너무 많이 올리는 모습을 나타나게 되면 단기적으로는 증시가 흔들릴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100개에 달하는 행정명령 중에 극적인 조치가 몇 개쯤은 발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미국 증시의 단기적인 변동성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트럼프의 백악관 재입성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어떤 방식으로도 해소되는 단계에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지금 우리가 트럼프가 재선됐을 때, 트럼프가 들어오면 다시 인플레이션이 올라갈 것이다. 엄청나게 관세를 올릴 것이다. 이렇게 걱정이 많았잖아요. 하지만 이거는 걱정이었고, 이제 실제적으로 어떤 정책을 펼치는가. 그렇게 되면요. 어느 쪽으로 가던 결국은 불확실성은 없어지는 거죠. 따라서 불확실성이 확실성으로 바뀌는 호재는 남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는 미국 증시에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가 가능하고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할 부분이 있는데요. 4년 전에 기업들에게 비친화적인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되자 아주 큰일이 난 것처럼 모든 미디어는요, 야단 법석을 떤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S&P 500 지수는요, 바이든의 재임 기간 동안 약 55%나 상승했거든요. 이는 연간 수익률을 환산하면 약 11.6%가 나옵니다. 그 얘기는 장기적인 역사적 평균을 상회하는 수치를 이번 4년 동안도 만들어냈다. 더욱이 2022년에는 베어마켓이 있었잖아요. 베어마켓이 있었는데도 4년 동안 55% 증시가 상승했다는 것은 굉장히 멋진 수익률이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따라서 결국 시장은요, 여태까지도 항상 그래왔듯이 새로운 시대와 새로운 대통령의 정책에 적응을 하면서 다시 펀더멘탈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다. 경제가 탄탄하고 금리가 상승하지 않는 한 미국 증시의 예세 상승장은 계속될 것이라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읽어볼 기사는 메가테크 기업들 관련된 소식인데요. 제프리즈라는 투자기관에서 이번에 매그니피센트 세븐 종목의 투자 가치의 순위를 결정해서 우리랑 공유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종목의 순위가 1, 2, 3위를 차지했을지 여러분들 관심 가지고 한번 읽어보시죠. 제프리는요, 엔비디아를 매그니피센트 세븐 중 최고의 종목으로 선정을 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최하위권에 머물렀습니다. 제프리즈에 따르면 지난 5년 동안 7개 종목 각각 S&P 500을 능가했다. 따라서 5년 동안 보면요, 시장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이 7개 종목에 투자하는 것이 훨씬 더 수지 맞는 장사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러나 모든 종목이 똑같이 좋은 성과를 낸 것은 아니다. 따라서 7개 종목 중에도 특별히 잘한 종목이 있고 또 성과가 떨어지는 종목이 있다는 거죠. 7개 대기업의 순위를 적절히 매기기 위해 제프리즈는요, 여러 가지 다양한 펀더멘탈에 측정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성장률이고요. 두 번째는 실적 전망 수정치, 세 번째 매도 심리의 개선도, 다섯 번째는 주가 모멘텀이고요. 그 밖에도 밸류에이션이 얼마나 낮은가, 그리고 수익률은 얼마나 높은가, 또 높으며 상승하는 ROIC는 뭐냐면요, Return on Invested Capital입니다. 이거는 ROE랑 비슷한 건데요, 부채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R&D 대비 자본 지출. R&D는 연구 개발비를 얘기합니다. 연구 개발비랑 자본 지출을 카펙스를 비교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요소를 측정하는 정량적 모델을 사용해서 7종목의 순위를 결정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아래에서 제프리즈의 매그니피센트 세븐의 순위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1위는 엔비디아고요. 2위는 알파벳이 차지했습니다. 3위는 메타, 4위는 애플, 5위는 아마존, 6위는 테슬라, 7위는 마이크로소프트인데요. 어디까지나 이거는 제프리즈의 의견이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순위가 어떤지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순위를 댓글을 통해서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투자은행은 제프리즈는요, 최고 추천 종목인 엔비디아에 대해서 엔비디아는 성장률도 좋고 전망지 수정도 좋고 매도 정서라든지 밸류에이션 그리고 높게 상승하고 있는 ROIC에서 최고의 점수를 받았다.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측정 단위에서 엔비디아가 1등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뭐 그 밖에도 가격 모멘텀, R&D 대 자본 지출에서도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수익률 부분에서만 평균을 기록했다.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엔비디아는 정말 좋은 수익률을 자랑하고 있거든요. 조금 이따 제가 잠깐 보여드리죠. 최하위 종목인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얘기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주식은 매도 측 정서를 제외하고는 다른 평가 지표에서 모두 평균 이하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그래프는요, 2024년 누가 실적이 가장 좋았나 7개 종목의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엔비디아가 무려 171.2% 상승하면서 가장 좋았고요. 2등은 메타입니다. 65.4% 올라갔고요. 3위는 테슬라, 그 뒤에 아마존, 알파벳, 그리고 애플, 마지막으로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장 좋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2025년 현재까지 각 종목의 수익률인데요. 1등은 테슬라입니다. 2위가 메타, 3위가 구글, 4위가 엔비디아고요. 5위는 아마존, 6위는 마이크로소프트, 마지막으로 애플이 꼴찌인데요. 애플은 무려 7.7% 오히려 하락 추세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시킹알파가 제공하는 여러 가지 펀드멘탈의 지표를 잠깐 보여드릴 텐데요. 레이팅으로 보면 지금 현재 퀀트 레이팅은 모두 홀드입니다. 그만큼 밸류에이션이 대부분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실제로 밑에 내려가서 퀀트 팩터를 보시면요. 밸류에이션이 모두 F 학점을 받고 있고요. 딱 한 종목, 아마존 혼자 D-입니다. 하지만 D- 역시도 매수 의견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현재 7종목 모두 레이팅은 퀀트 레이팅은 적어도 홀드로 내려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뭐 그 밖에 다른 레이팅을 보시면요.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나머지는 다 좋습니다. 그리고 노란색이 없는 다른 종목을 보시면 메타도 노란색이 없죠. 그리고 아마존도 노란색이 없는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반면 애플 같은 경우는 C 플러스 그리고 C 마이너스가 보이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C 마이너스, C, C 마이너스 비교적 펀드멘탈이 가장 약한 종목이라는 것이 여기서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마이크로소프트는 디비던드 배당률이 굉장히 좋죠. 0.78%로 가장 좋은 배당률을 자랑하는 종목이 마이크로소프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음에는 밸류에이션을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밸류에이션에서 PE 레이쇼를 포워드로 보시면요. 엔비디아는 47배, 구글이 24배고요. 메타가 26배, 애플이 30배를 넘어섰습니다. 아마존이 42배, 테슬라가 196배고요. 마지막으로 마이크로소프트가 32.5배로 비교적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죠. 자, 그리고 P 레이쇼랑 성장률을 대입해서 다시 한번 PEG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PEG를 논갭으로 봤을 때 현재 가장 좋은 종목은 역시 엔비디아입니다. 성장률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P 레이쇼가 52배를 넘어감에도 불구하고 1.19로 PEG는 떨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밖에도 1점대의 PEG를 가진 종목은 구글이 1.47로 괜찮고요. 메타가 1.5, 그리고 아마존 역시도 1.94로 양호한 PEG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성장률인데요. 성장률 역시도 엔비디아가 가장 좋죠. 과거 1년 동안 152% 매출이 성장을 했고요. 다가오는 1년 동안도 93% 넘어가는 굉장한 성장 추세를 지킬 것으로 전망치가 상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다른 종목은 지금 10% 정도의 성장률을 기대할 수가 있는 건데요. 딱 한 종목, 애플 혼자만 5.3% 올라가는데 그칠 것이다. 이 부분은 우리가 참고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그리고 수익률. 아까 엔비디아가 수익률이 보통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근데 이 부분은 조금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순이익 마진을 보시면요. 엔비디아가 55.69%로 독보적인 모습을 보이거든요. 2등이 지금 메타가 35.5%,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35.61%. 이 두 종목도 굉장한 추세인데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55.69%는요. 믿을 수 없는 순이익 마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리고 현금 흐름 마진 역시도 엔비디아가 36.86%로 가장 좋습니다. 그
밖에 애플이 28.35%, 메타가 25.02%, 마이크로소프트가 24% 정도 현금 흐름 마진을 보이고 있고요. 자, 그래서 수익률 역시도 엔비디아가 나쁘지 않다 이렇게 정리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EPS 리비전까지 좀 확인을 해보죠. EPS의 리비전을 보시면요. 현재 아마존이 가장 좋습니다. 33번 업데이트가 있었는데요. 33번 중에 32번이 업사이드, 즉 상향 조정된 거고요. 딱 한 번만 EPS가 하향 조정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테슬라도 괜찮죠. 22번, 2번이고요. 그 밖에도 엔비디아가 34번, 6번으로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애플 같은 경우는 16번은 하락 조정됐고요. 5번만이 상승 조정됐으니까 현재 EPS의 조정이 가장 추세가 좋지 않다. 이 부분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다음에는 매출 전망치에 대한 수정입니다. 한눈에 딱 봐도 엔비디아가 독보적입니다. 50번 업데이트가 됐는데요. 50번 중에 딱 한 번만 지금 전망치가 떨어진 거고요. 나머지 49번은 상향 조정됐다. 굉장한 추세를 보이는 거죠. 그 밖에도 구글도 나쁘지 않습니다. 37번 중에 33번 상향 조정됐고요. 메타가 37번 상향 조정, 6번은 떨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애플을 보시면요. 18번 전망치가 조정이 됐는데 단 한 번도 상향 조정되진 못했고요. 하향 조정된 것이 무려 18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마이크로소프트는요. 지금 굉장한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30번 조정이 됐는데요. 30번 중에 단 한 번도 상향 조정은 없었고 30번 모두 하향 조정됐습니다. 따라서 EPS의 조정이 굉장히 부정적이다. 이 부분을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과연 여러분들 수치적 분석 보시고 지금 어떤 종목이 가장 좋아 보이고 어떤 종목이 안 좋아 보이는지 여러분들의 순위를 댓글을 통해서 공유해 주시면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는 비스트라 관련된 악재입니다. 비스트라가요, 캘리포니아 공장에서 대규모 화재가 발생하면서 금요일날 주가가 하락 추세를 만들어냈습니다. 캘리포니아 몬터레이 카운티의 모스 랜딩 발전소 부지에 있는 배터리 시설에서요, 대형 화재가 발생했다는 소식에 금요일 개장 전에 비스트라 주식은 5.1%나 하락했습니다. 그 이후에 회복하면서 장 마감까지 손실은 1.8%로 줄였고요. 목요일 오후에 시작된 이 사고는요, 리튬 이온 배터리가 들어있는 건물에서 발생했으며 건물의 약 40%가 화재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무려 1,500명이 대피 명령을 받았고요. 모스랜딩 배터리 저장소는 수만 개의 리튬 배터리를 보관할 수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하나로 배터리 저장 용량을 확장하려는 비스트라 전략의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아무쪼록 좀 피해가 많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을 주주로서 가져보고요. 비스트라는요, 청정 에너지로 전력망을 강화하고자 하는 캘리포니아의 노력의 일환으로 2023년 아주 최근이죠. 모스랜딩의 에너지 저장 시설의 가장 최근 건설 단계를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아직 화재로 인한 재정적 영향이나 예상 복구 일정에 대한 성명을 발표하진 않았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하고요. 최근에 비스트라의 펀더멘탈은 괜찮습니다. 밸류에이션이 F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홀드에 머물러 있긴 한데요. 밸류에이션이 지나치게 높다고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안정적인 모습이거든요. PE 레이쇼를 포워드로 보시면 33.45배에 머물러 있고요. PEG 역시도 TTM으로 지난 12개월을 기준으로 하면 0.59에 불과합니다. 자, 그리고 프라이스 투 세일즈를 보시면 3.66이거든요. 물론 과거에는 1.13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폭으로 밸류에이션이 상승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요, 1년간 만들어낸 매출 금액에 3.6배를 주면 살 수 있는 주식이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다음에는 모멘텀인데요. 아직까지는 꺾이진 않았습니다. 26가지 지표 중에 4가지가 매도고요. 8가지는 중립, 14가지가 매수를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1년 주가 차트인데요. 아직까지도 추세는 괜찮습니다. 채널 안에서 오르락내리락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상방 쪽으로 올라가던 중인데 다시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졌죠. 하지만 어느 정도 내려가다가 이 아래쪽에 있는 추세선에서 막히고 다시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감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는 트럼프 관련된 굉장히 재미있는 소식입니다. 트럼프가 오늘 취임을 앞두고요. 깜짝 밈 코인을 출시했다라는 믿을 수 없는 기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토요일 이른 시간에 자신의 밈 코인을 출시하면서 월요일 취임식을 앞두고 암호화폐 시장을 깜짝 놀라게 했고요. 코인의 시가총액은 즉시 치솟았습니다. 코인 마켓 캡에 따르면 코인의 가치는 몇 시간 만에 $30 이상으로 치솟으면서 급등했는데요. 지금 현재 가격을 보시면 정말 굉장하죠. 이 코인은 트럼프 X 계정과 트루스 소셜 계정 모두에서 발표와 함께 출시가 됐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여기 자랑스럽게 포스터까지 만들어서 이번에 코인 출시를 알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트럼프 코인에는요, 싸워라, 싸워라, 싸워라라는 슬로건이 새겨져 있으며 우리가 지지하는 모든 것, 즉 승리를 상징한다라고 주장합니다. 이 코인은요, 트럼프가 2024년 7월 암살 시도에서 살아남은 후 외친 것으로 알려진 선거 캠페인 슬로건에서 영감을 얻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공식 웹사이트에 따르면요, 솔라나 네트워크에 구축된 트럼프 토큰의 총 공급량은 10억 개로 제한되어 있고요. 초기에는 2억 개가 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공급량의 80%는요, 트럼프 조직 계열사인 CIC 디지털, 그리고 CIC가 공동 소유한 파이트 LLC라는 법인이 보유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들은 3년의 잔금 해제 일정에 따라서 보유량을 한 번에 모두 매도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굉장히 높게 형성된 가격이 오랫동안 유지될 가능성까지도 우리가 점쳐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는 트럼프 관련된 암호화폐 관련 사업 및 제품 중 가장 최근의 움직임으로 트럼프는 이전에도요, 여러 가지 NFT와 탈중앙화 금융 플랫폼인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을 발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대통령 취임하기 바로 전전날이죠. 자, 이렇게 밈 코인을 출시한다는 것은요, 역시 트럼프는 정상적인 사람은 아니다. 굉장히 좀 엄상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저희 개인적인 바람이 있다면요, 비트코인에 좀 집중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는데요. 자, 어쨌든 이런 소식에 비트코인의 상승세는 오히려 지속됐습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뉴스로 해석을 했다는 거죠. 그 얘기는요, 역시 지금 트럼프가 암호화폐 업계에 굉장히 긍정적이고 좋은 자세를 취하고 있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받아들였다라고 이해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비트코인 가격은요, 지난 하루 동안 2% 이상 추가 상승하면서 10만 6천 달러를 넘어섰고요. 방금 전에 제가 확인해 봤더니 10만 7천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준비된 기사는요, 제 목소리가 아닌 미준 AI 목소리로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요, 인공지능 사이클의 다음 개척지, 물리적 AI라는 기사인데요. 굉장히 좀 내용이 깁니다. 하지만 인공지능에 관심 있는 투자자라면 한 번쯤 읽어볼 만한 내용이 발견이 되거든요. 제가 오늘 컨디션도 안 좋고 해서 미준 AI에 좀 도움을 받아서 이 기사를 여러분들께 읽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컨디션 난조로 인해서 조금 짧게 방송을 마무리하는 점 여러분들 다시 한번 양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소위 물리적 인공지능의 출현은 로봇 제조업체, 자동차 공급업체 및 특수 반도체 회사를 따라잡을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는 AI 투자 사이클의 다음 개척지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엔비디아와 챗GPT와 같은 디지털 봇을 구동하고 생산하는 다른 주식들의 엄청난 상승 이후 인공지능에 투자할 또 다른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검색봇이 그 시작이었으며 이제 이 기술은 고객 서비스 담당자나 리서치 도우미와 같은 에이전트 AI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 최첨단 기술을 분석하는 투자자들은 로봇 간호사, 자율주행 드론 및 자동차처럼 인공지능을 통해 독립적으로 작동하는 장치와 물리적 세계에서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석가들은 이 분야에서 큰 돈이 생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25년에 접어들면서 에이전트 AI는 물리적 AI의 순간에 도달하기 전에 다음 변곡점이다. 세상의 다른 모든 것과 마찬가지로 걷기 전에 기어가야 하고 그 다음에는 뛰어야 한다. 라고 CFRA의 수석 주식 애널리스트 안젤로 진우는 말합니다. AI 세대는 지금까지 수익화 사례가 많지 않았다. 따라서 에이전트 AI와 로보틱스 등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하면 실제적인 믿음과 기대가 생긴다. 올해부터 이러한 사용 사례가 나오기 시작할 것이다.
우버와 운전자 보조 기술 제조업체인 모비라이, 앱티브와 같은 자동차 부품 공급업체도 이러한 미래 트렌드의 수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급성장하는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에는 이전에 보도한 바 있는 테슬라와 엑스피행 등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 월스트리트 애널리스트에 따르면 엔비디아는 물리적 AI 분야에서도 선두주자라고 합니다. 월스트리트는 올해 현실적인 AI 지원 에이전트 애플리케이션이 출시되기 시작하고 물리적 AI 혁신은 자율주행 자동차에서 가장 먼저 시작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의 애널리스트 토시아 하리는 물리적 AI가 AI 구축 단계의 추가 다리를 만들어냈다고 말합니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과 AI를 광범위하게 보강하는 추가적인 동력이 생겼다. 로보틱스를 위한 엔비디아의 챗GPT 순간, 엔비디아는 AI 칩 시장의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으며 에이전트 AI 분야에서 계속해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기억할 수 있는 한 오랫동안 AI의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로봇 공학에 대한 노력은 아직 월스트리트의 단기적인 주가 추정치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창립자 겸 CEO인 젠슨 황의 1월 6일 CES 기조연설로 인해 투자자와 애널리스트들은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제품 전반에 걸친 엔비디아의 발표에 대해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황은 연설에서 일반 로봇을 위한 챗GPT의 순간이 곧 다가오고 있다며 향후 몇 년 안에 에이전트, 자율주행차, 휴머노이드 로봇 등 세 가지 핵심 로봇을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황은 기조 연설의 대부분을 코딩 및 채팅 지원과 같은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엔비디아의 에이전트 모델 개발에 할애했습니다. 또한 실제 AI 시스템을 훈련하고 개발하고자 하는 기업을 위한 엔비디아의 코스모스 플랫폼도 발표했습니다. 최근 엔비디아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카즈모스 월드 파운데이션 모델은 비디오, 이미지, 텍스트, 로봇 센서 및 모션 데이터와 같은 여러 입력으로부터 물리 기반 비디오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저명한 로봇 공학 및 자동차 회사인 엑스피행, 차량 공유 업체인 유버 및 에자일에절 로봇과 같은 저명한 로봇 및 자동차 회사들이 이미 이 플랫폼을 채택했다고 회사는 밝혔습니다. 여러 휴머노이드 제조업체도 엔비디아의 프로젝트 GR0T 모델을 채택했습니다. 골드만의 토시아 하리는 인터뷰에서 코스모스 발표와 엔비디아의 혁신 속도에 놀랐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매수 등급과 목표주가 $165는 2025년과 2026년에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엔비디아의 블랙웰, GPU 판매와 AI 기반 데이터 센터 성장, 그리고 지속적인 클라우드 및 엔터프라이즈 지출에 힘입은 것입니다. 현재 토시아 하리의 엔비디아 강세론에서 물리적 AI는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지만 이 분석가는 2027년과 2028년 추정치에서 물리적 AI의 개념은 매년 성장하는 이 비즈니스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CFRA의 진호와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수석 애널리스트 비백 아리아도 황해 기조연설 이후에도 AI 분야에서 엔비디아의 광범위한 입지에 대해 낙관적인 전망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또한 회사의 로봇 공학 노력이 얼마나 오랫동안 재무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미지의 요소가 존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비백 아리아는 실제 자율주행차와 휴머노이드의 제조업체가 아닌 물리적 AI의 두뇌가 되겠다는 엔비디아의 접근 방식은 소비자 기기 제조업체가 궁극적으로 낮은 마진과 더 큰 경쟁에 직면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수익이 모여있는 큰 풀에 회사를 배치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안젤로 진호는 엔비디아의 기존 고객과 파트너가 결국 물리적 AI가 더 많은 기회가 되면서 계속해서 많은 견인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지날지 말하기에는 너무 이르지만 엔비디아는 분명 승자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물리적 AI의 또 다른 신흥 승자, 센서 및 제어 시스템 제조업체와 같이 물리적 AI 시스템을 구동하는 기술과 관련된 여러 기업도 이러한 추세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펜하이머의 애널리스트 콜린 러시는 자율주행 기술 개발업체인 앱티브와 모비라이 창고 자동화 업체인 신보틱, 그리고 고에너지 리튬 이온 배터리 제조업체인 앰프리어스 테크놀로지를 추천했습니다. 우리는 물리적 AI가 자산 생산성과 노동 효율성을 높여 산업 단지를 변화시킬 준비가 된 초기 학제간 분야로 보고 있다. 라고 러시는 최근 메모에서 말했습니다. 센싱, 센서, 융합, 컴퓨팅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연결성, 제어,
AI 교육 전략에서 엄청난 투자 수익 잠재력이 있다고 본다. 라고 말하며 성숙해가는 기술이 대차대조표가 탄탄하고 투자 자본을 늘릴 수 있는 기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자동차 부품 공급업체인 앱티브는 진정으로 포괄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환경 모델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되는 레이더 및 센서 융합 기술을 제공하는 센서 분야의 강자라고 이 애널리스트는 말했습니다. 센서 융합 기술은 레이더, 라이더, 카메라 센서의 데이터를 조합하여 주행 환경에 대한 상세한 이미지를 생성합니다. 또한 인텔이 소유한 모비라이는 물리적 AI의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부문에서 오펜하이머가 선정한 최고의 기업입니다. 오펜하이머는 자율주행의 미래에는 일부 수직 통합형 플레이어가 등장할 가능성이 높지만 대부분의 기존 OEM이 자율 기능을 제공하는 데 있어 모비라이가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믿는다. 라고 말했습니다. 러시는 자율주행 시스템을 위한 센서와 복합 AI 시스템 접근 방식에 대한 모비라이의 선도적인 전문성을 언급했습니다. 오펜하이머가 선정한 또 다른 최고의 물리적 AI 기업인 엠프리우스티커 AMPX는 드론, 전기 자동차 및 항공 애플리케이션의 고성능 에너지 및 전력 성능을 제공하는 플랫폼의 일부인 SICOR이 새를 화요일에 발표하면서 지난 한 달 동안 주가가 약 105% 상승했습니다. 이 회사의 목표 주가는 내년에 무려 316% 이상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 AI 기회가 언제 나타날지에 대한 정확한 일정은 없으며 대부분의 분석가들은 여전히 단기 및 중기 모델의 AI를 통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안젤로 지노는 1년 전에 대부분의 뛰어난 인재들이 3년 내 또는 그보다 더 빨리 또는 조금 더 늦게 그 시점에 도달할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라고 말합니다. 바로 그때가 물리적 AI 측면에서 수조 달러 규모의 잠재 시장 기회가 보이기 시작할 때라고 진호는 말합니다.